친구에게 가는 길 다시 1. 두 남자의 평생 우정 이야기. 밥 그린 지음 강주헌 옮김. 당신에게 그리고 당신의 가장 소중한 친구에게서 온 뜻밖의 소식. 잭은 수주 전부터 몸이 좋지 않았다. 독감에 걸린 거라 생각한 그는 일찍 퇴근해서 위층 침실에 올라가 잠을 잤다. 물론 아내 제니스에게 저녁 식사가 준비되면 알려달라고 말해두었고 식사 준비를 마친 제니스가 잭을 불렀지만 잭은 대답하지 않았다. 제니스는 몇 번이나 다시 잭을 불렀지만 역시 대답이 없었다. 남편을 깨우려고 제니스가 위층으로 올라갔을 때 잭은 의식을 잃은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우리는 오디 머피 언덕 쪽으로 천천히 걸었다. 그곳은 아드모어 거리와 엘름 거리가 만나는 곳, 정확히 말하면 사우스 아드모어 거리 228번지 앞마당 북쪽 끝에 있었다. 우리가 처음 만나 친구가 되었을 때 잭이 살았던 집, 그때 우리는 5살이었다. 그 후로 52년이 흘렀다. 내가 잭에게 말했다. 그때는 무척 가파른 것 같았는데 그래, 그땐 어렸으니까. 언덕이라지만 어른의 눈에는 언덕이랄 것도 없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잭과 내가 처음 알았을 때 유럽과 태평양에서 돌아온 어른들은 평화로운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우리는 이 언덕을 놀이터 삼아 막대 총을 들고 병사 흉내를 내며 놀았다. 새 주인이 좀 깎아낸 게 아닐까? 아니야, 원래 이랬어. 우리가 어려서 가파르게 느꼈을 뿐이지. 나는 잭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가 눈치채지 못하게 알고 싶었다. 그러나 그건 쓸데없는 짓이었다. 그는 나에 관해서라면 언제나 모든 걸 알고 있었으니까. 잭이 말했다. 내 아버지가 우리를 지켜보곤 하셨지. 잭은 몹시 피곤해 보였다. 그의 아내에게 산책이 길지는 않을 거라고 말했는데 그랬지. 저녁 식사 시간에 맞춰 날 데려가려고 오시곤 했으니까. 10년 전 유럽과 태평양의 섬에서 전쟁을 치르고 고향에 돌아온 아버지들. 그들은 낡은 자동차에 기대서서 아들이 전쟁 놀이를 끝내길 기다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내가 다시 잭에게 말했다. 그때 우리 아버지들은 지금의 우리보다 훨씬 어렸어. 그래, 30대였으니까. 언덕에 올라가 볼까? 정말이지 언덕이라 할 만한 것이 못 되었다. 하지만 아픈 잭에게 언덕은 너무 가팔랐다. 어렸을 때처럼, 처음 우리가 친구가 된 그때처럼 그냥 돌아가지. 그가 힘들지 않게 천천히 걸었다. 그의 아내가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살면서 잭 같은 친구를 만나는 건 운이 좋은 사람이나 바랄 수 있는 일이라. 첫 친구이자 가장 오래된 친구. 그런 친구는 꼭 같은 도시에 살 필요도 매일 만나야 할 필요도 없다. 우정, 특히 오랜 우정에는 그런 조건이 없다. 그리고 운이 더 좋다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그런 친구가 오랫동안 곁에 있을 것이다. 그런 친구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사람이 있을까? 어른이 돼서 만난 사람들은 내가 처음에 어떤 존재였는지 알지 못한다. 험난한 세상에 맞서 어쩔 수 없이 방어벽을 세우기 전 순수했던 시절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모른다. 내가 그런 방어벽을 자진해서 세웠던가? 그렇지 않다. 벽은 살면서 세상과 사람들에게서 받은 상처 때문에 세워진 것이다. 누구에게나 그런 벽이 세워지기 전에 함께했던 사람이 있다. 그런 친구가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곁에 있어준다면 그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다. 잭을 처음 만난 때를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 우리는 오하이오주 백슬리 켄싱엄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서 처음 만났다. 유치원에 처음 가면 누구나 한동안은 어리둥절하게 마련이다. 바뀐 환경에 위압감을 느끼는 데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혼자서 뭔가를 해내야 하니까 떨리고 혼란스럽다. 혼자 학교에 떨궈진 첫날 우리 앞에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다. 게다가 우리는 겨우 5살, 학교에서 가장 어리고 가장 작았다. 계단을 지날 때면 12살은 되어 보이는 형이나 누나가 친구들과 크게 웃고 떠들었다.
아직 친구가 없던 우리는 그 소리에 괜히 움츠러들었다. 아침마다 1층 남쪽 끝에 있던 교실은 긴장감으로 웅성거렸다. 줄서기, 간식 시간, 휴식 시간, 복도에서 울리는 종소리. 모든 것이 낯설었다. 어떤 것도 전에 경험하지 못한 것이었다. 우리 담임은 바버라 선생님이었다. 우리에게는 역사책에 등장하는 사람만큼이나 늙어 보였지만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20대 초반의 젊은 선생님이었다. 첫날 우리는 각자의 이름을 말했다. 하지만 수십 명이나 되는 아이들의 이름을 모두 기억할 수는 없었다. 처음 몇 주 동안 바바라 선생님은 매일 우리에게 돌아가며 출석을 부르게 했다. 바바라 선생님은 누가 왔고 누가 결석했는지 다 알고 있었는데 무슨 이유로 그랬을까? 아마 아이들끼리 서로 이름을 직접 부르면서 얼굴을 익히라는 배려였을 것이다. 우리는 매일 친구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조금씩 서로를 알아갔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우리는 바바라 선생님을 빙 둘러싸고 교실 바닥에 앉았다. 나도 책을 읽어주는 선생님 곁에 얌전히 앉아 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입술에 뭔가가 느껴졌다. 콧물이 흐르는 것 같았다. 나는 휴지도 손수건도 없어서 손등으로 닦아내려 했다. 하지만 잘 닦이지 않고 윗입술은 여전히 축축했다. 손을 슬쩍 보았다. 빨갰다. 코피였다. 전에도 코피를 흘린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때는 어머니가 항상 곁에 있어서 곧바로 욕실로 데려가 목을 뒤로 젖히거나 얼음찜질을 해 주셨다. 나는 다시 손으로 코 밑을 닦았다. 더 많은 피가 묻어나왔다. 어떡하지? 나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아무도 모르게 다른 손으로 다시 코 밑을 닦았다.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게 조심하면서. 본래 그 나이에는 뭔가 일이 잘못되면 남들에게 감추고 싶지 않던가. 나는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모르길 바라면서 살며시 목을 숙여 티셔츠 자락을 코에 대고 꽉 눌렀다. 그렇게 하면 피가 멈출 것만 같았다. 그러나 효과는커녕 오히려 티셔츠에도 피가 묻었다. 코피를 멈추려고 애를 쓸수록 티셔츠는 더 더러워졌다.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게다가 피가 더 빨리, 더 많이 흘러나와 급기야 옷에 뚝뚝 떨어졌다. 어떡하지? 내 잘못이란 생각이 들었다. 고개를 좀 더 숙였다. 교실 바닥을 뚫고 들어가 숨고 싶었다. 아이들 눈에 띄지 않을 수만 있다면 어떤 짓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때 조금 멀찍이 떨어져 앉아있던 아이가 일어났다. 그 아이는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나는 두렵고 창피했다. 그 아이가 선생님을 불렀다. 선생님? 선생님이 책 읽기를 멈추자 그 아이가 소리쳤다. 밥이 다쳤어요. 나는 모르는 아이였지만 그 아이는 내 이름을 알고 있었다. 잠시 후 나는 학교 양호실에 누워 있었다. 피범벅이던 얼굴은 깨끗해졌고 곧 괜찮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소리도 들었다. 처음으로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나를 위기에서 구해준 아이. 그 아이가 바로 잭 로스였다. 밥이 다쳤어요. 잭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다. 나나 다른 아이들처럼 잭도 이제 겨우 익숙해져 가는 유치원이란 낯선 세계에서 소동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잭도 다른 아이들처럼 조심스레 행동하며 관습을 익히고 규칙을 깨우쳐가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 와중에 벌떡 일어서서 선생님이 하시던 일을 중단시키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특히 유치원 생활 초기에는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입을 꼭 다물고 있어야 하지 않았던가. 하지만 잭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똑바로 일어서서 밥이 다쳤어요 라고 소리쳤다. 잘 모르는 친구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5살 두 꼬마는 어느새 57이 되었다. 우리는 오디 머피 언덕에서 잭의 집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어머니가 없는 옛 집이 아니라 그의 아내가 기다리는 집으로. 어린 시절 수업이 끝나면 우리는 서로의 집에 번갈아 놀러 갔다. 당시 어머니들은 언제나 집에 있었다. 1950년대 오하이오주 중부 소도시의 어머니들은 대부분 가정주부로 밖에서 일하는 어머니는 극히 드물었다.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어머니들은 간식으로 우리를 반겼다. 우리 어머니는 주로 달걀 샐러드 샌드위치를 준비해 주셨고
제게 어머니는 초콜릿 칩과 땅콩이 든 톨하우스 쿠키를 만들어 주셨다. 톨하우스. 우리 집에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름이었다. 잭을 만나기 전까지는 외국어나 다를 바 없었지만 잭의 집에 처음 놀러간 그날 오후부터 오븐에서 풍기는 그 쿠키의 향은 그 집만의 냄새가 되었다. 전쟁 놀이를 하고 놀았지만 우리는 참호나 진흙투성이의 텐트 대신 깨끗한 집으로 돌아가 초콜릿칩 쿠키를 먹는 행복한 병사였다. 하지만 톨하우스 쿠키를 먹을 수 있는 날은 길지 않았다. 잭이 15살이 되던 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의 어머니가 아프시다는 건 우리도 알았지만 돌아가실 정도인 줄은 몰랐다. 그날부터 잭은 집에 돌아가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었다. 집은 언제나 텅 비어 있었다. 잭은 외롭고 쓸쓸하고 가슴이 먹먹했겠지만 우리에게 그런 내색을 하지 않았다. 그 익숙한 쿠키 냄새를 맡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냥 뒷문으로 들어가서 불을 켜고 곧바로 자기 방에 들어가 눈을 감고 울었겠지만 우리에게는 단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 잭은 겨우 5살 때 잘 알지도 못하는 친구의 아픔을 덜어주려고 밥이 다쳤어요 라고 외쳤다. 하지만 정작 그 자신이 아플 때는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혼자서 견뎠다. 잭의 죽음은 지역 신문에조차 실리지 않았다. 고작 작은 활자로 유료 부고란에 실린 게 전부였다. 세상에서 특별히 유명하지 않은 사람, 작은 동네에서 마을 사람들에게조차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사람의 죽음이 그렇듯이 죽음조차도 조용히 잊혀지는 평범한 사람, 잭은 그런 사람이었다. 하지만 내게는 오랜 세월을 함께한 친구, 그가 없었다면 내 삶이 공허했을 소중한 친구다. 나는 그를 잃고 나서야 비로소 그 친구가 삶의 커다란 선물이었음을 깨달았다. 내게 아무리 소중하다 해도 당신은 내 친구 잭을 모른다. 하지만 이 책을 읽는 당신들의 삶에도 잭과 비슷한 존재가 있을 것이다. 그가 있어 이 땅에서 보낸 시간이 의미 있어지는 존재 말이다. 누군가가 아니라면 무언가라도 이제 나는 그와 함께한 시간을 추억하려 한다. 이 글은 오랜 우정에 관한 이야기다. 하지만 이것은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아무리 누추한 삶에도 가장 빛나는 우정은 있고 누군가는 어쩌면 바로 지금 그런 우정을 누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지금이 아니라면 앞으로 그런 멋진 시간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오랜 세월 우리는 무수히 많은 전화를 주고받았다. 어렸을 때는 다이얼을 돌려서 버튼식 전화기가 보급됐을 때는 버튼을 눌러서 전화를 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사회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는 보류 기능이 있는 사무실 전화기로, 휴대전화가 널리 보급되었을 때는 휴대전화로 전화를 주고받았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 마지막으로 통화를 한 것이 몇 주일 전이든 몇 시간 전이든 1년에 이틀은 반드시 통화를 했다. 매년 3월 10일이 되면 잭은 내게 전화를 걸고 3월 25일에는 내가 그에게 전화를 걸어 서로의 생일을 축하해 주었다. 내가 57번째 생일을 맞은 3월 10일에도 잭은 언제나처럼 전화를 걸어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자넨 57이란 숫자가 끔찍하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곧 70이 될 때가 올 거야. 전화기 너머에서 그가 싱긋이 웃는 모습이 보이는 듯 했다. 우린 둘 다 몰랐다. 그로부터 보름 후 맞은 57번째 생일이 그가 이 땅에서 맞는 마지막 생일이 될 줄은. 그해 3월 나는 플로리다의 해변에 있었다. 골치 아픈 문제가 생겨서 한 달 가까이 아침마다 해변가를 거닐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날도 매일 그랬던 것처럼 해변 끝까지 걸어가 구두 끝으로 바윗돌을 툭 건드리고는 뒤돌아섰다. 그렇게 10분쯤 걸었을까? 걸음을 멈추고 멕시코만을 쳐다보았다. 해는 하늘 높이 떠서 이글거리고 구름은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바닷물은 바닥에 깔린 모래까지 훤히 보일 만큼 맑았다. 주머니 속에 휴대전화기가 있었지만 울리지는 않았다. 멀리 북쪽 시카고 집에 어떤 전화가 왔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꾹 참았다. 하지만 어느새 나는 멕시코만의 부드러운 파도 소리를 한 귀로 들으면서 시카고의 집 전화번호를 누르고 있었다. 자동 응답기에 새로운 메시지가 남아 있었다.
멋진 자동응답 기록은 나 척이야. 원래 우리 집 자동응답기의 인사말은 아내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나는 자동응답기의 인사말을 지워버리고 따로 녹음해 두지 않았다. 그저 신호음에 따라 자동응답되도록 내버려 두었다. 멋진 자동응답 기록은 척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그리고 이어서 어떤 말을 했는지를 단어 하나하나까지 나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 비극의 전조를 알린 최초의 목소리였다. 그것조차 소중한 친구에 관한 추억이었기에 지금껏 그 내용을 저장해 두었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시절 우리 다섯은 최고의 친구였다. 잭이 있었고 나와 척 쉔크, 데니 딕과 앨런 슐먼이 있었다. 우리는 이름의 철자순으로 오하이오의 A, B, C, D, J를 자처했다. 앨런, 밥, 척, 댄, 잭. 척과 내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눈 적이 몇 번이나 될까?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떠들썩하게 웃으면서 끝냈다. 대체 어떤 시기였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설명해 주었다. 예를 들어 척에게 자정의 세상이 종말을 맞는다고 말하면 척은 10중 8구 고개를 갸우뚱하고는 그럼 지체할 시간이 없어. 얼른 치즈버거랑 바나나 크림파이를 먹으러 가자 라고 말했다고. 그로부터 수십 년이 흐른 후에도 이런 식의 대화는 변하지 않았다. 그런데 척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전화선 너머였지만 그 정도는 알 수 있었다. 처음 몇 마디, 멋진 자동응답 기록은 나 척이야 에서도 뭔가 중대한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척의 이야기는 계속됐다. 바로 전화해줘. 잭에 관한 일이야. 잭이 좀 아파. 자네한테는 정확히 말해주고 싶군. 곧바로 전화해주게. 척의 평소 말투가 아니었다. 잭이 좀 아파. 자네한테는 정확히 말해주고 싶군. 지금까지 척은 그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없었다. 갈매기가 머리 위를 날고 저 멀리 수평선에서 바닷물이 반짝거렸다. 나는 척에게 전화를 걸었다. 척의 말에 따르면 잭은 수주 전부터 몸이 좋지 않았다. 독감에 걸린 거라 생각한 그는 일찍 퇴근해서 위층 침실에 올라가 잠을 잤다. 물론 아내 제니스에게 저녁 식사가 준비되면 알려달라고 말해두었고, 식사 준비를 마친 제니스가 잭을 불렀지만 잭은 대답하지 않았다. 제니스는 몇 번이나 다시 잭을 불렀지만 역시 대답이 없었다. 남편을 깨우려고 제니스가 위층으로 올라갔을 때 잭은 의식을 잃은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응급 구조대가 달려왔지만 2층 복도가 좁아서 응급 침대도 사용하지 못하고 잭은 들것으로 옮겨져 구급차에 실렸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멕시코 마늘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데 문득 옛날 일이 떠올랐다. 우리 우정이 경험한 최고의 사건은 초등학교 2학년 때 힙셔 선생님이 우리를 따로 떼어놓은 일이다. 당시의 책상은 의자와 붙어 있어서 옆으로 드나들어야 했는데 잭과 나는 책상을 나란히 붙여놓고 앉았다. 우리는 수업엔 별 관심을 두지 않고 서로 낄낄대며 소곤거렸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쉴 새 없이 떠들어대는 소리에 선생님이 폭발하고 말았다. 어느 날 아침 선생님께서 우리를 따로 부르더니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너희가 정말 가까운 친구라는 건 알겠어. 하지만 너무 좋은 친구여서 교실에서는 떨어져 지내야겠다. 이어서 우리를 나란히 앉혀 놓으면 하루 종일 떠드느라 아무것도 배우지 못할 거라며 멀리 떼어 놓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하셨다.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우정의 주인공이 되는 것만큼 즐거운 일이 있을까? 너희 둘은 너무 좋은 친구여서 멀리 떼어 놓아야겠다는 말보다 우정의 농도를 확실하게 입증해주는 증거가 있을까?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서로 멀리 떨어져서 지내게 되었다. 하지만 그날 플로리다 해변에서 통화를 하는 그 순간만큼 잭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껴본 적은 없었다. 콜럼버스 시의 의사들 덕분에 잭은 의식을 되찾았다. 온갖 검사를 실시해보니 뇌를 포함해서 이미 몸 전체에 암세포가 퍼져 있었다. 잭의 가족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고 의식을 되찾은 잭은 랜스 암스트롱을 진료한 의사를 만나고 싶어 했다. 암스트롱이 암과의 투쟁에서 승리했다는 책을 읽고 용기를 얻은 듯했다.
그 의사 아이혼 로렌스 박사는 인디애나 대학교 메디컬 센터에서 근무 중이었다. 그는 주말에 교회로 나갈 예정이었지만 그 전에 잭을 진료해 주겠다고 기꺼이 약속해 주었다. 그러나 병원에서 막 퇴원한 잭이 인디애나까지 승용차로 가는 것은 무리였다. 게다가 모두 구급차는 타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래서 척이 버스 회사를 운영하는 한 친구에게 운전기사가 딸린 버스를 빌렸다. 그때 이 척은 내가 알고 있던 사람이 맞나 싶게 너무나 진지하고 단호했다. 인디애나로 버스 여행을 떠나기 며칠 전 아직 병원에 있는 잭과 통화를 했다. 이해할 수 없었다. 담배라고는 입에도 대지 않은 사람에게 영양성분을 꼼꼼하게 따지는 영양사처럼 식이요법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에게 매일 장거리 달리기를 하면서 몸을 단련한 사람에게 그런 몹쓸 병이 닥치다니. 통화 중에 갑자기 비명소리가 귓전을 때렸다. 나는 어리둥절했다. 내가 아는 잭은 결코 비명을 지를 사람이 아니었다. 게다가 잭은 조금 전까지 뇌와 폐와 간에서 암세포가 발견됐다는 초기 진단에 대해 말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동시에 비명을 지를 수 있단 말인가? 무슨 소린가? 내가 물었다. 소리라니 의사들이 조직 검사를 하기 전에 투여하는 진정제 때문인지 잭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방금 누가 총이라도 맞은 것처럼 비명을 질렀는데 맞아, 나랑 병실을 같이 쓰는 사람이 소리를 질렀어. 콜럼버스 병원에 1인실이 없어서 잭은 머리에 총상을 입은 남자와 같은 병실을 쓰고 있었다. 잭과 그 환자 사이에는 고작 커튼 하나가 드리워져 있었다. 잭은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지금 막 알았고 그 병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알았다. 그는 병실에서 호사를 누릴 자격이 충분했다. 그런데 끔찍한 비명을 질러대는 남자와 좁은 병실을 나눠 쓰고 있다니. 좀 더 나은 병실은 없나? 여기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 그 사람에겐 신경 쓸 틈이 없으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잭은 화를 내지 않았다. 의사에게 암이란 진단을 받고 비명을 질러대는 남자와 병실을 함께 썼지만 잭은 여전히 잭이었다. 그랬다. 잭은 우리 중에서 가장 먼저 어머니를 잃었고 또 우리 중에서 가장 먼저 아버지를 잃었다. 하지만 잭이 그런 서름을 몇 번이나 불평했던가? 한 번도, 단 한 번도 없었다. 극심한 통증이 실린 비명소리가 배경음악처럼 들리는 병실에서 잭은 인디애나에 갈 예정이라며 내게 바로 오지 말고 연락을 기다리라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가 너무나 차분해서 희망의 빛마저 엿보였다. 랜스 암스트롱의 주치의가 그를 진찰하겠다고 했을 뿐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는 그것만으로 희망을 꿈꿨다. 그의 목소리를 다시 들었을 때 나는 거의 알아듣지 못했다. 잭은 개인적인 불행을 언제나 꼭꼭 숨기고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겁에 질리고 슬픔에 짓눌릴 때 어떤 목소리인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자동 응답기에 녹음된 가장 비인간적이고 일방적인 말의 형태로 그런 목소리를 처음 듣게 되었다. 잭이 인디애나에 간 날이었다. 아인혼 박사에게 진료를 받은 후 잭이 자동 응답기에 대고 뭐라고 했는지 낱낱이 기억한다. 척이 남긴 첫 메시지처럼 그의 메시지도 저장해 두었기 때문이다. 나는 저장된 메시지를 재생시켰다. 봐, 나야. 오늘은 나쁜 소식을 전해야겠군. 시간 나면 전화해줘. 자세히 말해줄게. 상처받은 사람의 목소리였다. 좀 도와줄래? 우리가 평생토록 귀가 닳도록 들은 말이다. 어렸을 때 켄싱엄 초등학교 뒤편 야구장에서 우리가 공을 뒤로 빠뜨리거나 운동장 다른 곳에서 누군가 공을 뒤로 빠뜨리며 꼭 이 말을 했다. 좀 도와줄래? 그것은 공을 주어서 이쪽으로 던져달라는 뜻이었다. 공이 총알같이 날아와 우리 앞을 지나가고 나면 곧바로 잔디밭 저쪽 편에서 누군가가 소리쳤다. 좀 도와줄래? 우리는 공을 주어 그 목소리가 들려온 쪽으로 공을 힘껏 던졌다. 훗날 어른이 되어 백슬리 거리를 걸을 때에도 간혹 그 말을 들었다. 그때마다 그 말은 아스라이 사라진 메아리처럼 잊힌 것을 다시 떠오르게 하는 기념품처럼 내 가슴에 와 닿곤 했다.
하지만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거리가 공을 주어주는 수준을 넘어가자 문제가 생겼어, 도움이 필요해 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았다. 어른이 된다는 건 어떤 문제도 남들에게 도와달라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일까? 좀 도와줄까? 하지만 이제 이 말을 내가 먼저 사용할 때가 된 듯했다. 잭에게 전화를 걸려 했을 때 내 머릿속에는 그런 생각이 떠올랐다. 그에겐 도움이 필요할 거라고. 그날 아침 누구도 먹을 것을 입에 대지 못했다. 콜럼버스에서 잭과 척, 그리고 그들의 부인이자 쌍둥이 자매, 잭과 척은 클리블랜드 출신의 쌍둥이 자매와 결혼했다. 이런 우연이 또 있을까? 뉴욕의 직장에서 달려온 잭의 24살짜리 딸, 척의 큰딸, 모두 인디애나행 버스에 올랐다. 그리고 해가 중천을 넘어서 인디애나를 떠나 집으로 향했다. 그때까지 그들은 누구도 허기를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최악의 날이라도 사람은 현실적인 욕구를 해결해야 한다. 버스는 고속도로변 식당 앞에 멈춰섰고 잭을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샌드위치를 주문하러 갔다. 속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 모습이 토요일 풋볼 경기장에 나들이 나온 가족으로 보였을 것이다. 내가 잭에게 전화했을 때는 마침 모두 식당에 가 있을 때였다. 잭은 아인혼 박사가 무척 자상했다고 말했다. 잭은 콜럼버스에서 촬영한 엑스레이 필름과 검사 결과를 빠짐없이 챙겨갔고 박사는 잭을 정성껏 진료했다. 아인혼 박사는 치료 가능성이 있다면 지푸라기라도 잡을 의사였다. 아인혼 박사는 잭과 가족들에게 안타까운 목소리로 하지만 숨김없이 말했다. 당장 방사선 치료와 약물 치료를 시작하면 1년이나 2년쯤 더 살 수 있을 거라고. 그 말은 암을 치유할 수 없다는 뜻이었다. 아인혼 박사는 환자에게 신랄 같은 희망이라도 주고 싶었겠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잭이 말했다. 정말 점잖은 분이었네. 게다가 의사로서 자신이 뭘 말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셨지.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전화기 너머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식사를 하러 갔던 식구들이 버스에 올라타는 모양이었다. 다시 우울한 귀향길에 오르기 위해서. 한 달 전만 해도 잭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고 친구나 가족과 화기애애하게 웃으며 지냈다. 여행 계획을 짜기도 했고 건강을 지키려고 운동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는 남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었다. 불과 3주 전만 해도 나한테 생일 축하 전화를 해서는 자넨 57이란 숫자가 끔찍하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곧 70이 될 때가 올 거야 라며 싱그런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의사에게 들은 말을 내게 그대로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전했다. 어렵다는군. 그게 전부였다. 일행들의 목소리가 더 가까이 들렸다. 버스 통로를 지나는 모양이었다. 잭이 말했다. 나중에 다시 얘기하지. 오늘 밤엔 집에 있을 거야. 나는 곧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전화를 끊으며 의사를 만나러 가기 위해 대절버스에 탄 잭이 아니라 나와 함께 백슬리 시내버스를 탔던 잭을 떠올렸다. 불의의 사고나 예기치 않은 사건이 없었던 때를. 아직은 고통에 절망한 잭을 떠올릴 수 없었다. 시카고에 있던 나는 공항으로 내달렸다. 탑승권을 받고 갑판대에 잠시 들렀다가 비행기에 올랐는데 비행하는 내내 창밖을 내다보았다. 컬럼버스 공항의 컨베이어 옆에 서서 짐을 찾고 호텔 밴을 타고 예약해둔 호텔로 갔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쓰지 않을 옆 침대에 가방을 던져두었다. 내가 전에도 무수히 했던 행동들을 그대로 했다. 여느 여행과 다름없다는 식으로 행동하면 이번 여행도 여느 때와 똑같아질 거라 생각하고 싶었다. 1학년을 끝마칠 때쯤이 아니었을까? 어느 날 오후 모범생과는 거리가 멀었던 잭과 나는 산수였는지 지리였는지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 어쨌든 골치 아픈 과목의 내용을 노래가사로 바꿔 흥얼거리며 교실에서 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양호 선생님이 우리 교실 문을 열었다. 그리고 담임 선생님께 뭐라고 귀옛말로 속삭였다. 두 선생님은 한 여학생에게 조심스레 다가갔다. 잭과 내가 모두 좋아하던 예쁜 아이였다.
두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나지막이 뭐라고 얘기하고는 그 아이를 교실 밖으로 데려갔다. 그 아이는 수주 후에야 학교로 돌아왔다. 그날 늦게 알았지만 그 아이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이었다. 우리는 그 소식을 듣고도 무덤덤하게 서로의 얼굴을 멀뚱멀뚱 쳐다보았다. 죽음은 아직 우리 삶에 없었기 때문에 그 소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뭔가가 변했다고 느꼈다. 호텔 방에서 택시를 부르는데 그날 교실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다. 어쩌면 그 일이 이렇게 가라앉고 무기력한 지금 상태와 관계가 있을지 몰랐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직접 붙인 유치한 가사로 노래를 부르며 마냥 즐거워했던 잭과 나. 그런데 다음 순간 우리는 누군가의 세상이 눈 깜짝할 사이에 바뀌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교실을 나간 아이의 삶은 그 전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그때 이후로 내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왔다. 두려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때를 기다려왔다. 앞만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고 언젠가는 반드시 올 테니까. 지금이 그때일까? 나는 호텔 프런트에서 택시를 기다렸다. 택시가 정시에 1분도 늦지 않게 도착했다. 나는 택시 기사에게 목적지를 말하며 특정한 길로 지나가 달라고 이야기했다. 잭을 만나기 전에 그가 살던 옛 집을 보고 싶었다. 내 부탁에 따라 택시는 공항에서 남쪽으로 제임스 거리를 거쳐 브로드가를 지나 다시 캐싱엄에서 한 구역 떨어진 백슬리에 들어섰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오디 머피 언덕을 뒤덮은 짙푸른 색을 띠고 윤기를 흘렀다. 나는 택시에 앉은 채 고개를 들어 그 옛집의 2층, 어릴 적 그의 침실 창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 시절 우리는 방과 후면 매일 제게 집으로 달려가 그 방에서 양말을 둥그렇게 말아서 농구놀이를 했다. 어설픈 동작으로 상대를 속이고는 골대로 돌진했고 공격과 수비를 번갈아 가며 골대를 등지고 훅슛을 쏘기도 했다. 물론 점수도 매겼다. 웃음이 그치지 않았고 승리의 함성과 패배의 탄식이 멈추지 않았다. 비좁은 공간에서 겨우 두 사람이 양말, 농구공으로 뭐 얼마나 대단한 운동을 했겠나 하겠지만 우리는 매번 땀에 흥건하게 젖었다. 그곳에 있는 한 우리에게 겨울은 없었다. 집 밖에서는 정치, 범죄 등 신문의 머리 기사를 장식한 중대한 사건이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웃음과 점수판은 그 자체로 완벽하고 완전한 세계였다. 게다가 아래층에서는 톨하우스 쿠키 냄새가 풍겨왔으니 그 어떤 것이 더 필요했겠는가. 불빛도 없는 어두운 창문을 바라보았다. 낯익은 창문이지만 지금은 그 뒤에서 어떤 삶이 펼쳐지는지 모른다. 나는 택시 기사에게 이제 그만 잭이 사는 집으로 가자고 말했다. 어이! 이어서 그 고갯짓, 꼭 담은 입술에 채 옅은 미소를 지으며 건네는 단 한 번의 고갯짓. 내게는 50년 이상 보아온 낯익은 모습이었다. 그는 1990년대 말에 여생을 보낼 작정으로 지은 집 앞에 서 있었다. 우리는 얼굴을 마주 보았다. 그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자 그가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딱 한 번, 모든 것을 함축하는 우리 둘만의 의식이었다. 15분 후에 다시 만나든 6개월 만에 다시 만나든 우리 사이에는 별 다른 준비나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저 지금껏 얘기를 나누다가 잠시 멈췄던 것처럼 행동했다. 번거로운 인사말도 필요 없었다.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할 말줄임표처럼 짧은 침묵 후 우리는 평소의 우리로 돌아갔다. 잭이 말했다. 비가 오는군. 귀에 익은 약간 놀란 듯한 높은 톤의 말투였다. 소식을 듣고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도 목소리가 어떤지 신경조차 쓰지 않는 편안한 말투였다. 언제나 그랬다. 저녁 뉴스에서 전쟁이 터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나 엄청난 폭우가 쏟아질 때도 한결같은 말투였다. 내가 말했다. 비행기에서 내릴 때부터 비가 왔어. 그랬나? 몇 시간째 창밖을 내다보지 않았거든. 그는 야구 모자를 쓰고 있었다. 약물 치료와 병행해 방사선 치료를 시작하면서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우리는 거실로 들어가 앉았다. 좋아 보여 밥. 됐어. 잭의 목소리는 슬픔이나 두려움에 쌓인 사람 같지 않았다.
오히려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이라도 한 사람 같았다. 잭은 대뜸 말했다. 너도 병원에 함께 가서 마렌을 보았어야 했는데 마렌이 너무 자랑스러웠어. 마렌은 그의 딸이었다. 뉴욕 패션 업계에서 일하던 마렌은 아버지 소식을 듣고 급히 집으로 달려와서 병원에 갈 때마다 함께 갔다. 마렌은 메모장을 들고 내 옆에 앉아 있었지. 그의 목소리에서는 활기찬 흥분마저 느껴졌다.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어떤 변화를 유심히 봐야 하는지 의사가 말하는 걸 전부 적더라고. 책임감이 강한 녀석이야. 게다가 의사에게 질문하는 것도 대단했고. 이제 다 컸어. 나는 그저 앉아서 녀석만 쳐다봤지. 기분이 정말 좋았어. 다른 사람이었다면 슬픔에 잠긴 채 잔뜩 움츠러들었을 자리에서 잭은 딸 때문에 기분이 좋았단다. 나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그저 이렇게 말하는 수밖에. 자넬 봐서 좋구만. 제니스가 거실로 들어왔다. 오늘 저녁엔 잔치를 벌여야겠네요. 그날 저녁에 ABCDJ의 모임이 있을 예정이었는데 서둘러 모이는 이 모임의 의미에 대해서는 새삼스레 언급할 필요도 없었다. 나는 그녀의 대답을 뻔히 알면서도 물었다. 제니스, 당신도 갈래요? 세상에나, 내가 거기에 끼길 원해요, 밥. 그 모임에는 5사람 이외엔 어느 누구도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 잘 아는 제니스였다. 제니스는 피곤해 보였다. 잭이 침실 바닥에 혼절해 있는 걸 발견한 후로 잭의 곁을 떠난 적이 거의 없었으니 그럴만했다. 제니스는 쌍둥이 자매를 비롯해 몇몇 여자친구와 어울려 다른 데서 식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2-3시간이라도 시름을 잊어보려는 것이겠지. 잭이 텔레비전을 켰다. 앵커가 해외 어딘가에서 일어난 분쟁을 보도하고 있었다. 나는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며 잭을 슬쩍 바라보았다. 야구 모자로 감추기는 했지만 지친 표정이 역력했다. 그 모습을 보고 나는 혼자서 다짐했다.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그래, 의사의 진단대로 죽음에 한 걸음씩 다가서더라도, 이미 끝이 정해진 운명이더라도 마지막까지 그의 삶을 보듬겠다고. 그 밖의 것, 최악의 것을 내가 막거나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반세기 전부터 시작되어 그날 밤까지 계속된 우리 우정, 아니 우리에게 허락된 그날까지 계속될 우정은 마음에 간직할 수 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없었다. 잭이 내게 눈길을 돌리며 물었다. 뭘 보는 거야? 뉴스. 그럼 텔레비전을 봐야지. 날 보지 말고. 언제나 그랬듯이 그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 그날 저녁 식사는 우리가 첫 번째 함께하는 식사였을지도 모르겠다. 그동안 함께 먹은 치즈버거만도 200개쯤 될까? 하지만 격식을 갖춰 모두 함께하는 그런 자리는 거의 20년 만이었다. 우리 5은 모두 떨어져 살았다. 하지만 여름밤이면 앨런의 푸른색 포드 자동차에 끼어 앉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해 뜨는 집, 프리티 우먼, 우리 사랑은 어디로 갔나를 따라 불렀다. 우리는 슈프림스가 베이비 베이비 우리 사랑은 어디로 갔나 라는 소절을 부를 때마다 다 함께 따라하며 리듬에 맞춰 주먹으로 자동차 지붕을 두드렸다. 길고 긴 겨울의 주말 오후에는 별달리 할 일이 없어 근처 자동차 극장이나 패스트푸드점을 들락거리며 점심을 서너 번씩 먹었다. 히터를 최대로 틀어 앞 유리창은 언제나 김으로 뿌이했다. 자정이 넘도록 이렇게 함께 빈둥대고서도 이른 아침부터 우리는 다시 모였다. 새벽 2시가 넘어 헤어졌는데 무슨 할 말이 또 있었는지. 매일 아침 7시면 백슬리 근처의 자동차 극장 부근으로 한 명씩 어슬렁거리며 나타나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다. 마치 오하이오의 주 법이 그렇게 정해놓기라도 한 것처럼, 우리가 겨드랑이에 끼고 다니던 책에 그렇게 쓰여 있기라도 한 것처럼. A, B, C, D, J. A인 앨런은 백슬리에 살지 않았다. 아파트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기 전부터 앨런은 콜럼버스의 유일한 호화 고층 아파트 꼭대기층에 살았다. 파크 타워스란 아름답게 17층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했다. 앨런은 몸은 말랐지만 무척 튼튼했다. 늘 어딘지 빈정대는 눈빛에 찡그린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 유난히 거들먹거리며 걸었다.
앨런은 그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가 임대한 푸른색 포드차를 가지고 있어 늘 운전을 도맡았다. 하지만 앨런의 부모님은 우리가 고등학교일 때 갑자기 군대식 학교로 앨런을 전학 보냈다. 우리 넷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지만 그 이유를 앨런에게 직접 묻지 못했다. 학교가 달라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아예 못 보거나 한 건 아니었다. 낮이 긴 여름 방학에는 하루에 20시간을 함께 뒹굴었다. 또 앨런이 집에 오는 주말에도 우리는 하나처럼 붙어 지냈다. 제복을 입고 군대식 학교를 다니던 앨런은 점점 비뚤어져 나중엔 정화까지 당했다. B는 나였다. C는 척이었다. 척은 우리 가운데서 가장 먼저 비틀스처럼 머리를 깎았다. 그런 헤어스타일 때문에 세상에 내 관심을 끌 만한 것은 없다는 그의 세계관이 더 도드라져 보였다. 척의 아버지는 경제 상황이 천당과 지옥을 밥 먹듯이 오가는 사업가였다. 그런 변덕스런 집안 사정이 척에게 영향을 주기는 했지만 마음까지 어둡게 하지는 못했다. 척은 언제나 시시한 문제거리를 만들고 해결하느라 바빴다. 한 번은 척과 함께 여자들을 만나러 간 적이 있었다. 여자들은 전화를 걸어 컬럼버스의 북쪽 오하이오 주립대학 근처에서 만나자고 했다. 그날은 척이 운전을 맡았다. 척은 뒤축이 없는 모카신에 무릎 위까지 오는 짧은 바지를 입었다. 물론 양말은 신지 않았다. 하얀 티셔츠 위로 남방 셔츠를 입었는데 단추는 모두 풀어 헤쳤고 소매는 팔꿈치까지 똘똘 말아 올렸다. 여름이면 우리 모두는 언제나 이런 옷차림이었다. 그날 나도 틀림없이 그런 차림이었을 것이다. 척은 손에 쥐고 있던 약도를 조수석에 앉아 있던 내게 건네며 올드앤텐지가 어디야? 라고 투덜거렸다. 나는 종이를 이리저리 살폈다. 척이 여자들이 말한 대로 받아 적는 것을 내 눈으로도 확인했으니 나도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그날 올드앤텐지를 찾아 올렌텐지 강을 몇 시간이고 빙빙 돌았다. D. 대는 가장 오리무중인 친구였다. 우리 가운데 가장 키가 작았던 대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내성적이었다. 대네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컬럼버스에서 어물전을 운영했는데 대는 아버지를 도와 냉동실에서 일하는 걸 무척 좋아해서 틈만 나면 냉동실 안을 어슬렁거렸다. 그런 대니 자신의 마음을 드러낸 적이 있었다. 고등학교 2학년 시절 9월 어느 날 풋볼 시즌이 시작되어 우리는 첫 금요일 야간 경기를 보러 갔다. 우리 학교 풋볼팀의 경기력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지 1쿼터 중간쯤에 댄이 갑자기 역겨워 죽겠군 하며 크게 소리쳤다. 그러더니 댄은 벌떡 일어나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경기가 끝난 후에야 나타났다. 뭐하고 왔느냐고 물으니 집에 가서 거의 2시간 동안 단거리를 전력 질주하듯 앞마당을 미친 듯이 뛰었다고 했다. 대는 키가 컸으면 좋겠다고 울먹이며 다른 풋볼 선수처럼 우람한 체구가 되면 다음 시즌에 우리 학교 대표 선수가 되고 싶다고 했다. 그리고 잭이었다. 그날 저녁 식사는 A, B, C, D, J가 함께하는 대략 1000번째 식사였다. 나는 컬럼버스에 떠나기 전에 앨런에게 전화를 걸었다. 앨런은 캔톤에서 검사로 일하고 있었다. 내가 잭 얘기를 꺼내자 앨런은 한두 가지를 묻더니 우리 만남이 어떤 의미인지 곧 깨달았다. 그는 모든 약속을 취소하고 재판까지 연기시킨 후 백슬리로 날아오겠다고 했다. 나는 댄에게도 전화를 걸었다. 댄은 컬럼버스 서쪽 지역에서 동생과 냉동 창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전화를 받은 직원에게 댄 딕을 바꿔달라고 하자 여직원은 어떤 딕이요? 라고 물었다. 무슨 말이냐고 물었더니 그는 회사에 댄딕 시니어와 댄딕 주니어가 근무한다고 했다. 댄딕 시니어일 거라고 하자 냉동실에 있다며 전화를 연결해 주었다. 저녁 식사 모임 얘기를 들은 댄은 만사를 제쳐두고 참석하겠다고 했다. 컬럼버스에 오기 전 시카고 공항에 가려고 집을 나오면서 열쇠를 집으려고 손을 뻗었는데 무언가에 손이 부딪혔다. 언제부터 거기에 있었는지조차 몰랐던 변색된 백납 맥주잔이었다. 잔은 퇴근에 들어올 때마다 주머니에서 꺼내 던져놓은 동전으로 꽉 차 있었다.
맥주잔 옆면에 새겨진 ABCDJ 이니셜을 보고서야 맥주잔이 어떤 것인지 생각났다. 1965년 9월 대학 진학을 앞두고 우리는 서로 맥주잔을 선물로 나눠 가졌다. 우리 앞에 놓인 미래를 기념할 선물을 교환하자는 건 제게 아이디어였다. 우리 중에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친구, 우리가 언젠가 그것을 보고 기뻐하리란 걸 알았던 유일한 친구가 바로 잭이었다. 척의 차가 잭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다. 척은 더 탑에 저녁 식사를 예약했다. 당연히 더 탑이어야 했다. 우리 아버지들이 전쟁터에서 돌아와 백슬리에서 가정을 꾸리고 기반을 잡아가던 1950년대 중반의 스테이크 레스토랑 더 탑은 백슬리에서 몇 구역 떨어진 곳에 문을 열었다. 금주법 때문에 백슬리 경계에서 좀 벗어나 있었지만 엎드리면 코 닿을 곳 차로 90초나 걸렸을까? 더 탑은 백슬리 사람들에게 단순한 식당 그 이상이었다. 프랭크 시나트라가 백슬리를 방문한 적은 없지만 만약 방문했다면 당연히 백슬리 시장은 그를 더 탑으로 데려갔을 것이다. 검은 가죽 자석과 희미한 조명, 대도시 식당처럼 약간 어수선한 분위기가 나는 더 탑은 백슬리 사람들에게 마치 라스베이거스나 맨하튼에 온 것 같은 기분을 선사했다. 그렇게 잠깐 동안 폼을 잡고 문만 나서면 친숙한 고향 마을이었다. 우리는 18살이 되면서부터 더 탑을 들락거리기 시작했다. 중요한 데이트가 있는 날이면 부모님이 앉았던 칸막이 좌석에 앉아 기다란 메뉴판을 거드름을 피우며 살폈다. 어둑한 조명 아래서 소 허리살 스테이크를 씹으며 속물스런 어른이 된 듯한 기분에 젖었다. 그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았다. 더 탑은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그날 저녁까지 건재했다. 그러니 당연히 더 탑이어야 했다. 우리가 추억을 나눌 장소로 그보다 좋은 곳은 없었다. 우리를 태워가기 위해 척이 잭의 집 앞 도로변에 차를 세우고 기다리고 있었다. 비는 여전히 억수같이 퍼부었다. 나는 잭이 비를 맞지 않게 우산을 씌워서 차까지 함께 걸어갔다. 내가 그를 보호하려 한다는 걸 눈치채지 못하길 바랐지만 그는 알았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걸 내색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마침내 우리 모두 한자리에 모였다. 마치 어떤 변화도 없었던 것처럼 더 탑은 구석진 곳에 특별히 긴 테이블을 마련해 주었다. 그다지 큰 식당이 아니어서 언제나 손님으로 붐볐지만 식당 측에서는 우리를 위해 벽난로 옆 테이블을 내주었다. 봄이 시작된 지 오래였지만 벽난로에서는 통나무가 타올랐다. 더 탑에 들어가는데 내 머릿속에 우리가 왔어 라는 말이 떠올랐다. 푸른색 포드에서 와르르 뛰쳐나온 소년들. 여름이면 길거리에서 수많은 밤을 지냈던 소년들. 우리가 왔다고. 앨런은 오하이오주 북쪽 끝에 있는 사무실에서 곧장 식당으로 달려온 듯 했다. 검은 수트에 고급스러운 무늬가 들어간 넥타이, 하얀 칼라와 뚜렷이 대비되는 푸른 셔츠, 법정에 출석할 때의 옷차림이었다. 앨런은 검사다운 자신감으로 넘쳤다. 그는 돈으로 고용된 적들에 맞서 오하이오의 88개 카운티의 어떤 법정에 들어가서도 흥분하지 않고 차분한 목소리로 모두 진술을 하는 냉혹한 남자였다. 세상을 냉소하던 어린 시절의 얼굴이 이제는 무표정한 법률 전문가의 얼굴로 변했고 10대 시절에 거들먹거리던 발걸음도 법정을 휘어잡기 위한 예고편처럼 잘 어울렸다. 대는 예복용 와이셔츠를 입고 있었지만 넥타이를 매지 않고 윗단추를 풀어 헤쳤다.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봐야만 잔주름과 희끗한 머리카락이 보였다. 여전히 꾸미 먹고 교활한 술책이라고는 모르는 천진함이 남아있었다. 40년 전에 그를 알았던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지금 우리 앞에 서 있는 그에게서 세월의 풍파에 찌든 중년의 모습이 아니라 그 몸속에 깃든 영원한 아이를 보았을 것이다. 대는 저녁 식사 모임에 불러줘서 고맙다고 2번이나 말하며 그동안 너무 소원해서 죄책감을 느꼈다고 했다. 우리가 그를 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댄과 근래에 좀 뜸했던 건 사실이지만 그가 왜 죄책감까지 느끼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가 끼지 않는다면 이 저녁 모임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무리 오래 만나지 못했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친구인데. 검은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척은 대머리로 변했지만 우리가 어릴 때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광대 캐릭터를 닮은 그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천진한 미소는 여전했다. 척은 자주 만난 탓에 변화가 별로 느껴지지 않았다. 그의 한쪽 무릎은 거의 망가졌고 남은 하나도 말썽을 부렸다. 두 눈은 예전처럼 갈색빛으로 반짝였지만 귀는 보청기를 사용할 때가 된 듯했다. 걸핏하면 뭐라고? 하며 되묻기 일쑤였다. 척은 언제나 그랬듯 보드카를 주문하고 테이블에 둘러 앉은 우리를 하나씩 쳐다보았다. 한 잔 마실 때마다 우리를 보는 척의 미소가 한층 깊어졌는데 친구들과 함께 있어 즐거워서인지 보드카 기운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다. 잭은 옷을 3겹이나 입고 있었다. 검은 네이에 와이셔츠를 입고 그 위에 지퍼가 달린 스웨터까지 껴입었다. 힘든 치료를 받고 있어서 기온 변화에 민감했기 때문이다. 그의 표현을 빌면 몸속의 자동 온도 조절 장치가 완전히 망가져서 항상 한기에 시달린다고 했다. 잭은 식당에서 야구 모자를 쓰고 있으면 주인이 못마땅해 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별 걱정을 다 한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그들이 싫어하지 않을 거라고만 대답했다. 잭이 암에 걸려 방사선 치료와 약물 치료를 받는다는 소문은 백슬리에 쫙 퍼져서 모두 알고 있었으니까 그런 배려까지 하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그게 잭이었다. 5이 모두 모였지만 잭이 앓고 있는 병 이야기는 입에 올리지 않았다. 잭이 처음부터 내 문제는 거론하지 말아줘 라는 뜻의 눈빛을 우리에게 던졌기 때문이다. 우리는 되도록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며 웃으려고 애썼다. 웃음은 내 양말로 시작됐다. 잭의 집에서 더 탑까지 오는 동안 양말이 비에 흠뻑 젖어 양말을 벗으려고 구두를 벗었는데 내 양말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던 것이다. 앨런이 안타깝다는 듯이 테이블에 1달러를 올려놓으며 내게 새 양말 사줄 돈을 출연하자고 말했다. 그러자 척과 댄이 경쟁하듯이 1달러씩 내놓았고 잭도 주머니를 뒤져 1달러를 꺼내놓았다. 유치한 장난이었지만 우리는 함께 웃었고 그것만으로도 선물을 받은 기분이었다. 잭도 자신에게 닥친 불행을 잠시나마 잊고 참 오랜만에 그렇게 웃었으리라. 나는 그 분위기를 오래 끌고 싶어서 고등학교 시절 라틴 클럽의 프라이드 치킨 사건 얘기를 꺼냈다. 그 얘기는 인터넷 검색에서 시작됐다. 어느 날 나는 컴퓨터를 만지작거리다가 아무 생각 없이 검색창에 댄의 이름을 쳤다. 그저 어떤 정보가 뜨는지 보고 싶었는데 다음 순간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 학생들은 교장실로 보고서를 제출하시오. 댄딕 밥그린. 인터넷이 상기시킨 기막힌 추억. 이야기는 이랬다. 1964년 댄과 나는 테니스 학교 대표 선수였다. 어느 날 훈련을 끝내고 탈의실에 들어갔는데 프라이드 치킨 상자가 잔뜩 쌓여 있는 게 아닌가. 알고 보니 그날 밤에 있을 학교 동아리 라틴 클럽 연례 모임에 쓸 것이었다. 훈련을 막 끝낸 터라 배도 고프고 몹시 지쳐있던 댄과 나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았다. 치킨 상자가 2개쯤 사라진다 해도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겠지? 우리 둘 생각은 그랬다. 그리고 몇 시간 후 교실에 설치된 학교 확성기가 쩌렁쩌렁 울렸다. 이 학생들은 교장실로 보고서를 제출하시오. 댄딕 밥그린. 우리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라틴 클럽의 지도교사는 치킨 상자가 2개 부족한 걸 금방 알아챘고 혼비백산해서 교장에게 달려갔다. 교장은 곧바로 조사에 나섰는데 어렵지 않게 그날 아침 라커룸에 우리 둘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우리는 수업을 하다 말고 각오를 단단히 한 채 교장실로 터벅터벅 걸어갔다. 그제서야 20, 30년 전에 내가 이 사건을 소재로 글을 쓴 적이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그 글이 공교롭게도 인터넷에 남아 있었던 것이다. 이제 지구촌 어디에서든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우리가 라틴 클럽에 치킨을 훔친 사건을 알 수 있었다. 나는 놀랍기도 하고 재밌기도 해서 이 얘기를 친구들에게 들려주었다. 댄이 말했다. 난 치킨을 훔치지 않았어. 댄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오명을 쓰지 않으려는 사람 같았다. 난 치킨을 훔치지 않았다고. 댄,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야.
어쨌든 우린 치킨을 훔쳤어. 40년 전에 말이야. 지금 내 얘기의 초점은 인터넷이야. 데니 잠시 망설이더니 퉁명스럽게 말했다. 알았어, 알았다고. 잭도 웃었다. 하지만 웃는 것조차 힘겹게 보였다. 그의 웃는 얼굴에 환각처럼 눈물이 얼룩져 보였다. 앨런이 거들고 나섰다. 그 얘기의 핵심은 치킨이 아니야. 댄. 그리고 내가 치킨을 훔쳤다는 건 모두 아는 얘기야. 민망한지 댄이 슬쩍 이야기 방향을 바꿨다. 왜 그런 얘기가 밥에 컴퓨터에 뜨는지 모르겠군. 척이 또 술을 주문했다. 나는 그런 분위기가 좋았다. 그날 밤을 수놓은 웃음소리가 무척 마음에 들었다. 척의 딸이 카메라를 들고 우리를 찾아왔다. 28살 난 엘리사가 우리가 기념으로 간직할 사진을 찍어주려고 온 것이었다. 우리는 모두 일어서서 식당 벽에 기대어 포즈를 취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를 돌이켜보면 그런 일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다. 척이 딸을 낳는다고? 그것도 저렇게 예쁜 딸을? 게다가 더 탑에서 우리 사진을 찍어준다고? 하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우리가 서로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포즈를 잡자 엘리사는 치즈를 외쳤다. 셔터 소리와 함께 번쩍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내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57이 된 이 남자들, 사진 속에 우리는 누구 같아야 할까? 우리 아버지들이 57에 더 탑에 있었다면 그 모습 같아야 하지 않을까? 우리 아버지들의 가슴을 세웠고 우리 아버지들을 웃게 했던 것들이 지금 우리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것들, 우리를 지금의 우리로 있게 한 것들과 비슷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 아버지들이 57살이었을 때의 모습이 지금의 우리 같았을까? 하지만 그들은 훨씬 늙어 보였다. 57의 그들은 적어도 어린 우리 눈에는 엄하고 꽉 막힌 노인이었다. 그랬다. 하지만 그건 우리 생각일 뿐 아버지들의 실제 삶은 아니었다. 엘리사에게도 그럴까? 그에게도 우리는 엄하고 꽉 막힌 노인일 뿐일까? 엘리사는 혹여 사진이 잘못 나올까봐 몇 번이나 다시 찍었다. 확대된 사진이 몇 주 후에 배달됐는데 나는 사진 속 남자들 얼굴을 뚫어지게 보았다. 모두 평범한 57 남자의 얼굴이었다. 바로 지금의 우리. 하지만 그 얼굴들은 우리 아버지들이 57일 때의 얼굴이기도 했다. 사진 속에 우리 얼굴 위에 아버지들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삶이 그렇게 이어지고 또 이어져 아주 긴 시간이 흐른다 해도 한 가지는 분명했다. 언젠가 누군가 이 사진을 보게 된다면 가운데 서 있는 남자, 티셔츠에 와이셔츠를 입고 스웨터까지 껴입은 남자, 앞니 사이가 벌어진 남자, 미소 뒤편으로 약간은 지친 듯한 모습이 비치는 남자, 잭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 사람 썩 괜찮았을 것 같은데? 57의 얼굴에는 그 사람의 삶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마련이니까. 잭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크게 팬 웅덩이가 눈에 띄었다. 저녁 식사를 끝낸 후 우리는 잭의 집에 다시 모이기로 했다. 비를 뚫고 서둘러 뛰면서도 나는 그 웅덩이를 똑똑히 보았다. 잭이 자신의 집과 주변 환경을 얼마나 꼼꼼하게 관리했는지, 심지어 구멍난 양말 하나 없을 정도로 어느 것 하나 소홀하지 않았음을 아는 나로서는 의아했다. 처음엔 보수해야 할 만큼 심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일까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뒤이어 암울한 생각이 떠올랐다. 내가 아는 잭이라면 진작에 길을 보수해야겠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그런 일은 제니스의 몫이라고 생각한 게 아닐까? 자신은 이제 더 이상 삶 쪽에 서 있지 않다고 느낀 걸까? 나는 우울한 생각을 떨쳐내려고 머리를 흔들었다. 다행히 그런 생각을 오래 할 틈이 없었다. 제니스는 집 안을 밝히며 저녁 식사가 어땠느냐고 부산스레 묻느라 분위기가 어수선해졌기 때문이다. 제니스가 거실의 소파와 의자를 가리키며 우리더러 앉으라고 손짓했다. 우리는 그 순간 잭의 거실을 사춘기 시절 우리의 아지트였던 푸른색 포드차로 바꿔 놓으려고 애썼다. 자동차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프리티 우먼과 우리 사랑은 어디로 갔나의 가사를 흥얼거리면서 때로는 가속 페달에 힘을 주어 속도를 높이면서 모든 고민을 날려버리던 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었다. 사실 노력할 필요도 없었다.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바라고 있었으니까.
우리는 폭우가 쏟아지는 밤 하늘을 6월의 청명한 하늘로 바꾸고 우리가 힘을 합하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시절로 되돌아갔다. 우리는 제게 거실에 둘러앉았다. 누구도 자리를 뜨려 하지 않았다. 그날 우리가 나눈 대화는 시답잖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저 우리 앞에 놓인 어두운 현실을 잊게 할 웃음이었다. 앨런은 시내의 하얏트 호텔에 묵고 있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듣자 언젠가 앨런이 하얏트에서 묵었을 때 그가 다루는 사건이 정부와 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정부 돈으로 방값을 치른다고 말한 것이 떠올랐다. 그래서 나는 앨런에게 장난스레 물었다. 이번에도 정부 돈으로 출장 온 거야? 그러면 호텔에 투숙할 때는 옛날 군사학교 교복을 입나? 앨런은 나를 쏘아보며 대답할 가치도 없다는 듯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러자 척이 앨런에게 말했다. 틀림없이 군사학교 교복을 입고 육군에 복무 중이라고 말했을 것 같은데 잭과 댄이 낄낄대고 웃었다. 내가 앨런과 호텔 프런트 직원의 흉내를 내기 시작했다. 낡은 초록색 교복을 입고 프런트 데스크로 걸어갔겠지. 소매는 팔을 반밖에 가리지 못했을 거고 바짓단은 구두에서 15cm쯤 올라왔겠지. 나는 웃음을 참느라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아참, 군사학교 모자도 썼겠군. 하여간 그런 차림으로 프런트에 갔을 거야. 그러자 거기 직원이 이쯤에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이런 순간이 좋았다. 잭이 웃느라 눈에 맺힌 눈물을 닦았다. 나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보고 싶었다. 그러자 프런트 직원이 널 알아보고 인사했을 거야. 물론 너도 그 여직원에게 답례를 했을 거고 혹시 여직원이 어서 오십시오, 슐먼 대령님. 이번에도 정부 돈으로 계산하시겠죠? 라고 묻지 않았나? 앨런도 웃음을 꾹 참으면서 말했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통 모르겠는걸? 척이 프런트 직원을 흉내내 앨런에게 인사를 꾸벅하며 말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슐먼 대령님. 저희 호텔에 머무시는 동안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언제라도 말씀해 주세요. 잭이 허리를 꺾었지만 이번에는 아파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 척의 딸이 카메라를 들고 우리를 따라왔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랬다면 내가 영원히 간직하고픈 모습, 잭이 즐거워하는 얼굴을 필름에 담을 수 있었을 텐데. 작은 거실이 웃음바다로 변했다. 남들이 보면 이해하기 어려웠겠지만 우리에게 웃음, 갈수록 점점 커져가는 웃음은 기도하는 목소리처럼 들렸다. 함께한 추억을 산책하며 그는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고개를 들고 어딘가를 쳐다볼 때마다 뭔가를 찾아냈다. 잭은 과거를 여행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정하지도 않은 시안에 쫓겨 오랫동안 잊고 있던 즐거운 추억을 발굴하러 나선 고고 학자였다. 나는 그와 동행하기에 안성맞춤인 사람이었다. 그가 언급하는 이름이나 사건에 대해 그에게 되물을 필요가 없는 유일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날 밤 앨런이 나를 호텔로 데려다 주었다. 앨런은 원래 사무실로 돌아가 다음날 아침에 출근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우리 둘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호텔 앞에 차를 세우고 우리는 잠시 차 안에 묵묵히 앉아 있었다. 앨런이 먼저 입을 뗐다. 내일까지 있어도 되는데. 너한테 그럴 수 있는지 물어보려고 했어. 아침에 함께 잭을 다시 보기로 하고 앨런은 차를 시내 쪽으로 돌려 하얏트로 돌아갔다. 나는 호텔방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멀뚱멀뚱 쳐다보았다. 자정을 넘겼을까? 침대 옆 탁자에 노인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다. 앨런이었다. 잠이 오지 않는군. 나도 그렇다고 하자 앨런은 실감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나는 앨런의 그 마음이 어떤지 잘 알면서도 내가 하루 더 머물게 돼서 기쁘다고만 말했다. 우리는 아침에 잭의 집에서 만나기로 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러나 다음날 잭은 너무 지쳐서 우리와 잠시도 함께 있지 못했다. 항암 치료를 받은 데다 전날 밤에 무리를 해서 앉아있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잭은 척이 초대한 저녁 식사에 가기 위해서라도 낮잠을 자야겠다고 말했다. 하는 수 없이 우리는 저녁 때 척의 집에서 만나자는 말을 남기고 잭의 집을 나왔다. 해가 질 무렵 앨런과 나는 더 탑을 다시 찾았다. 바에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 문득 더 탑을 자주 드나들었지만 그때까지 바에 앉아 술을 마셔본 적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바텐더는 늘쑥그레한 남자였다. 소문에 따르면 더 탑이 문을 열었을 때부터 일한 사람이란다. 내가 앨런에게 말했다. 엄청 독한 사람인 모양이군. 그런 것 같아. 나는 슬픈 생각을 머릿속에서 떨치고 독한 술처럼 강렬하게 살았던 때를 기억하고 싶었다. 바텐더를 보자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다. 우리가 더 탑에 전화를 걸어 바텐더와 통화했던 어느 저녁, 나도 모르게 입가에 씁쓸해한 미소가 번졌다. 우리는 술을 훔친 적이 있었다. 그렇다고 우리가 상습적인 절도범이었던 건 아니다. 맹세컨대 라틴 클럽의 프라이드 치킨과 술을 훔친 게 전부였다. 고등학교 3학년 겨울 어느 날 댄과 척 그리고 나는 백슬리를 어슬렁거렸다. 당시 우리는 데이비드 니븐, 기그 영, 샤를 부아이에가 주연한 텔레비전 시리즈물 악당의 열렬한 팬이었다. 매력적인 사기꾼 일당이 멋지게 사기 행각을 벌이는 내용이었는데 그날 밤 우리도 그 악당들처럼 놀아보기로 했다. 어린 마음에 우리도 그들처럼 멋지게 속임수를 쓸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악당 플랜을 짰다. 오하이오 중부에 사는 17살짜리 고등학생 셋이 짜낸 계획이 어련했겠냐마는 우리 계획은 대충 이랬다. 먼저 집 앞에 주차된 차들을 살핀다. 차가 많다면 파티가 열리고 있을 테니 그런 집을 노린다. 현관 초인종을 누르고 사람이 나오면 실수로 집을 잘못 찾아온 척한다. 하지만 문을 열어준 사람들이 많이 취해 경계심이 없는 상태라면 스포츠에 대한 이야기를 은근히 유도한다. 댄과 내가 입은 테니스팀 재킷에 학교 이름이 새겨져 있으니 도움이 될 것이다. 계획대로 스포츠 이야기에 사람들이 열을 올리면 그 사이 우리 중 하나가 술 진열장을 찾아가 잽싸게 술병 하나를 훔쳐서 나온다. 그다지 경탄할 만한 계획은 아니었지만 우리 작전은 성공했다. 세 번째, 집의 현관벨을 눌렀을 때 파티가 한창 무르익어서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일이 착착 진행됐다. 만약 우리가 그 집을 빠져나오다가 붙잡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붙잡히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날 후회가 물밀듯이 밀려왔다. 양심의 가책 때문이 아니었다. 우리가 파티장에서 훔쳐온 술은 75도짜리 럼주로 5분의 1쯤 남아 있었다. 우리가 친구를 꼬드겨서 사 마시는 맥주가 겨우 3.2도인데 75도라니 우리가 겁을 먹어도 창피하지 않을 만큼 센 술 같았다. 그렇다고 돌려줄 수도 없었다. 돌려주려면 그 술을 훔쳐온 집에 찾아가서 죄송합니다. 어젯밤에 어떻게 이 술이 저희 재킷에 숨어들었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할 텐데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다음날 밤 우리는 둥그렇게 둘러앉아 술병을 멀뚱멀뚱 쳐다보았다. 차라리 술병에 독국물 표시가 있으면 마음이 편할 듯했다. 우리의 불운을 탓하며 던져버리면 그만일 테니까. 하지만 이건 좀 센 술일 뿐. 서로 눈치만 살폈다. 럼앤콕을 만들어 마시면 어떨까? 그런 이름은 많이 들어봤잖아. 왠지 멋지게 들리지 않아? 하지만 우리 손으로 직접 비소 같은 럼주와 콜라를 섞기가 겁났다. 마침내 내가 말했다. 이 술을 보통 술처럼 마시면 안 될 거야. 75도나 되는데 너무 많이 마시면 죽을지도 몰라. 그때 척이 더 탑에 전화를 해보자는 기막힌 생각을 해냈다. 그들이라면 술에 대해 모르는 게 없을 테니까. 하지만 우리가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었다. 만에 하나라도 우리 부모님들이 거기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다면 문제가 더 커질 것이었다. 나는 전화를 걸어 목소리를 최대한 깔고 아주 느릿하게 말했다. 제가 방금 럼주 한 병을 샀는데 나는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처럼 한층 더 목소리를 깔았다. 알코올 농도가 75라고 쓰여 있더군요. 이런 럼주는 콜라와 어떻게 섞어야 할까요? 바텐더가 웃으면서 말했다. 그러니까 럼앤콕 만드는 법을 알려달라는 말씀인가요? 나는 내 목소리가 홍해를 가를 정도로 위험있게 들리길 바라면서 대답했다. 그렇소. 보통 럼주로는 럼앤콕을 자주 만들어봤지만 75도나 되는 럼주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소? 바텐더는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다. 먼저 잔에 얼음을 약간 넣으십시오. 거기에 스트레이트 잔으로 럼주 한 잔을 붓고 나머지는 콜라로 채우십시오.
럼주 양을 조절해야 하지 않을까요? 75도나 되는데. 바텐더가 웃는 소리가 다시 들렸다. 제 말대로 하시면 될 겁니다. 나는 바텐더를 슬쩍 훔쳐보았다. 나이가 꽤 많아 보였다. 1964년에 20대 초반이었다면 나이가 얼추 맞을 것 같았다. 한 잔 더 하시겠습니까? 바텐더가 말했다. 아직 초저녁이어서인지 목소리에 지친 기색은 별로 없었다. 나는 우리가 독한 럼주를 앞에 두고 심각하게 고민했던 그날 밤에 혹시 이곳에서 일하고 있었느냐고 묻고 싶었다. 하지만 죽음을 농담거리로 삼는 얘기는 입에도 올리고 싶지 않았다. 나는 앨런을 돌아보며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 아버지들은 여기에 자주 왔지만 제게 아버지는 한 번도 오지 않았어. 제게 아버지는 다른 아버지들과 달랐다. 우리 아버지들은 관공서에 다니는 사람들과 비슷했다.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메고 일하러 나갔고 전통적인 근무 시간에 충실했다. 각자 조금씩 스타일은 달랐지만 영화 회색 양복을 입은 사나이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비슷했다. 그들은 제2차 세계대전을 끝내고 고향에 돌아와 전쟁터에서 뼛속까지 지친 심신을 달래며 가능한 한 세련되고 품위 있는 삶을 살려고 했다. 우리는 그들의 과거가 어땠는지 모른다. 그저 빳빳이 다린 하얀 셔츠에 중절모를 쓰고 아침 9시 전에 서둘러 현관을 나섰다가 저녁 5시가 조금 넘으면 집에 돌아와 식구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한 착실한 아버지의 모습만을 알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제게 아버지는 양복을 입지 않았다. 그는 오하이오 구릉지대의 농장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식당과 호텔, 가정집에 공급하는 중간 상인이었다. 이유는 지독히 박하고 경쟁은 무척 치열한 일인데다 폼도 안 나는 일이었다. 그는 해가 뜨기도 전부터 시장에 나가 시끌벅적한 거래를 살펴야 했다. 사과 상자나 감자, 양파 자루가 들어오는 걸 지켜보고 장부에 기록하고 최종 목적지까지 약속된 시간에 도착하도록 물건을 트럭에 싣는 것을 일일이 감독해야 했다. 내가 기억하는 제게 아버지는 탄탄한 체격에 검은 머리카락, 근육질의 굵은 팔뚝을 가진 사나이였다. 고생을 해서인지 나이보다 더 늙어 보였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자갈이 깔린 듯 걸걸해서 약간 귀에 거슬렸다. 제게 아버지는 언제나 지친 모습이었는데 특히 해질녘이면 얼굴과 눈가의 피로의 기색이 역력했다. 반면 앨런의 아버지는 새하얀 와이셔츠에 유럽식 정장을 입은 말쑥한 신사였는데 마치 흑백 영화 시대를 풍미한 갱스터 영화의 주인공 조지 레프트 같았다. 특히 벤 가자라와 분위기가 무척 비슷해서 영화 속 그 배우처럼 나쁜 친구들과 어울릴 것처럼 보였다. 앨런의 아버지는 더 탑의 바에서 하이볼, 위스키나 브랜디에 소다수나 물을 타고 얼음을 넣은 음료를 마시면서 하루를 마감했다. 앨런의 아버지와 어린 시절부터 친구였던 우리 아버지도 가끔 어울렸다. 그러나 제게 아버지는 더 탑을 들락거리지 않았고 우리 아버지들과 함께 술을 마신 적도 없었다. 우리 아버지들이 반세기 전에 앉았던 그 자리에 앉아 앨런이 내게 말했다. 그분의 세계는 우리 아버지들의 세계와 달랐어. 토요일 오후 생각나? 그때면 잭이 항상 어디론가 사라졌잖아. 우리가 11살인가 12살이었을 때 잭은 주말마다 아버지를 돕느라 시장에 갔다. 우리는 그 시간에 몇몇 친구와 어울려 렉스의 레슬링을 보러 다녔다. 렉스라는 중고차 판매상이 후원한 그 경기는 토요일 오후에 텔레비전으로도 방영됐는데 레슬링보다는 중고차를 팔기 위한 프로그램이었다. 근육질의 레슬링 선수들이 가공할 만한 힘을 과시하며 링 이쪽 저쪽을 뛰어다녔지만 진짜 목적은 카메라를 링 밖으로 돌려서 땅딸막하고 수다스런 렉스를 텔레비전 화면에 담는 데 있었다. 두꺼운 안경을 쓴 렉스가 중고차 옆에 서서 현란한 감언 이설로 시청자들을 유혹했다. 하지만 렉스는 방송에 걸맞은 배경과 환호를 끌어내고자 경기장을 찾은 청중에게도 소홀하지 않았다. 입장권은 50센트나 됐지만 어린 우리에게 레슬링은 무엇보다 재밌는 볼거리였다. 내가 앨런에게 말했다. 우리 아버지들이 언젠가 토요일에 모여 포커를 치던 날이 기억나는군. 그날 내 제삿날이 될 뻔했어. 어른들은 한 클럽 카드룸에서 포커를 치고 있었다.
카드를 치던 중에 한 사람이 10중 8구 앨런의 아버지가 텔레비전을 보고는 내 아버지에게 말했다. 저 녀석 밥 아냐? 링에서 유혈이 낭자한 활극이 벌어지는 동안 렉스의 카메라가 빙빙 돌면서 열광의 도가니에 빠진 청중의 모습을 화면에 담았는데 흥분해서 길길이 날뛰는 내 모습이 잡힌 것이다. 그날 밤 아버지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큰 소리로 나를 불렀다. 넌 토요일이면 그렇게 시간을 보내냐? 주말마다 시간을 그런 식으로 보내느냐 말이다. 잔인한 레슬링에 흥분해서 펄쩍펄쩍 날뛰는 아들의 모습이 달갑지 않았던 데다 내 추측이지만 카드룸에서 친구들에게 놀림도 당한 것 같았다. 재미있어요. 정확하진 않지만 이와 비슷한 대답을 했다. 아버지는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내 대답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만약 그때 내 기분대로 그럼 아버지처럼 포커나 도박을 하면서 지낼까요? 라고 대답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한 대 맞았을까? 그러나 잭은 토요일에 우리처럼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 잭은 농산물 시장에서 아버지를 도왔다. 잭의 아버지는 클럽에 출입하지 않았고 더탑의 바에 앉아본 적도 없었다. 매일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저녁 나절이면 텔레비전을 켜둔 채 거실 소파에서 잠들기 일쑤였다. 텔레비전에서 웃음소리가 점점 높아져도 제 아무리 놀라운 소식이 전해져도 잭의 아버지는 세상사에 무관심했다. 바에서 내 맞은편에 앉은 손님은 세상 일에 무관심하지 않은 듯했다. 텔레비전에 얼굴을 바싹 대고 저녁 뉴스에 집중했다. 이라크 소식이었는데 한 병사의 죽음에 관한 슬픈 얘기였다. 남자는 저녁 식사를 주문했다. 잠시 후 바텐더가 그의 앞에 음식을 내려놓으며 우리와 함께 텔레비전 뉴스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많은 시청자를 눈물 짓게 한 감동적인 내용이었다. 맞은편에 앉은 남자가 혼잣말을 했다. 정말 눈물 나는 얘기로구만. 우리 생각도 같았다. 그때 그 남자가 바텐더에게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샐러드에 후추를 좀 쳐야겠는데. 바텐더가 후추 분쇄기를 그에게 건네주었다. 앨런이 말했다. 오래 걸리진 않는군. 저 군인을 위해 슬퍼하다가 후추를 달라고 할 때까지 말이야. 그게 죽어서 저녁 뉴스거리가 된 병사의 운명이야. 전투 중에 죽은 사람의 운명이라고. 전 세계가 그의 죽음에 대해 얘기하겠지. 그런 죽음 앞에서도 사람들이 울적한 기분에서 저녁 식사로 돌아가는데 2초밖에 걸리지 않는다면 우리처럼 이름 없는 사람의 삶에는 누가 관심이라도 가질까?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지. 잠시 후 우리는 더탑을 나와 척의 집으로 향했다. 집에 들어서자 척이 말했다. 자네 베스트 프렌드는 지금 일광욕실에 있어. 베스트 프렌드. 척은 오래전부터 그 말을 즐겨 사용했다. 나는 잭이 베스트 프렌드라고 입이 닳도록 말해왔다. 하지만 척은 내 사무실이나 집에 전화할 때마다 누가 전화를 받아도 베스트 프렌드가 전화했다고 전해줘요 라고 말했다. 내가 전화를 받으면 척은 예외 없이 나는 왜 내 베스트 프렌드가 아니지? 라고 말했다. 차별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투로. 잭이 아픈 후로 척이 그 말을 쓴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은 사뭇 다르게 들렸다. 잭과 나의 관계를 기꺼이 인정하겠다는 너그러운 마음까지 느껴졌다. 척의 집은 무척 아름다운 호화주택이었다. 시간이 좀 걸리기는 했지만 척은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냈다. 세계적인 예술품이 집안 곳곳을 장식했고 세심하게 가꾼 뜰이 집을 포근하게 에워쌌다. 수영장과 테니스장이 있었고 작은 소품에서 가구까지 모든 것이 최고급이었다. 야구 모자를 눌러쓴 잭은 일광욕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양 옆에는 척의 아내인 조이스와 잭의 아내 제니스가 앉아 있었다. 나는 여전히 쌍둥이 자매를 구분하는데 애를 먹었다. 둘이 함께 있으면 그런대로 구분해냈지만 둘 중 하나만 있으면 틀린 적이 많았다. 우리 5 가운데 둘이 쌍둥이 자매와 결혼한 일은 늘 신기했다. 잭이 앞에 놓인 의자를 툭 치면서 말했다. 앉게. 나는 그의 말에 따랐다. 오늘은 어땠나? 내 질문에 잭은 눈썹을 치켜 올렸다. 묻지 말라는 뜻이었다. 잭의 이런 눈짓이 점점 잦아졌고 우리도 점점 조심스러워졌다. 그건 이제 좋은 날은 끝났다는 의미였다.
암세포와 항암제가 매일 밤낮으로 그에게 무언가를 빼앗아 가고 있었다. 앨런과 어딜 갔었나? 술을 마셨다고 대답했더니 잭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언제나 그랬듯이 알겠다는 뜻의 고갯짓이었다. 그런 고갯짓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봤던가. 하지만 그건 전날 밤 그의 집에서 나를 반기면서 끄덕인 고갯짓과는 약간 달랐다. 생각해보니 잭은 고갯짓으로 여러 가지를 표현했다. 그때까지는 그의 그런 표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허투루 보이지 않았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의 것이라면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았다. 척이 비틀스의 히트곡 CD를 플레이어에 올렸다. 집안 곳곳에 숨겨져 있는 스피커에서 음악이 적당한 음량으로 흘러나왔다. 그녀는 당신을 사랑해였다. 폴 맥카트니의 목소리가 사랑은 좋은 거라고 노래하고 있었다. 부엌에서 맛있는 냄새가 풍겼다. 척과 앨런이 일광욕실에 들어와 얘기를 나누기 시작하자 맥카트니의 목소리가 우리 목소리에 묻혀버렸다. 하지만 어느 순간 노래의 한 대목이 내 귀에 들어왔다. 넌 정말 기뻐해야 해. 그래, 바로 이거야. 비록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우리는 다시 뭉쳤고 우정은 예전과 다를 바 없었다. 전에도 그랬고 그때도 그랬다. 그러니 적어도 지금은 슬퍼할 이유가 없었다. 슬퍼할 시간은 나중에도 있을 테니까. 잭이 앨런에게 바싹 기대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내가 방금 생각한 것을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었다. 우리가 모두 다시 모였다고. 우리 모두 여전히 여기에 있다고.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정말 기뻐해야만 한다고. 하지만 그 생각은 그냥 가슴에 묻어두었다. 아직은 때가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언젠가 우리 모두 그것을 마음으로 느끼는 그때 그걸 말할 기회가 꼭 오리라. 우리는 기다란 연회용 식탁에서 저녁을 먹었다. 저녁 식사는 나무랄 데 없이 훌륭했다. 갑자기 잭이 나를 돌아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음식에 간을 더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어리둥절했다. 음식은 더할 나위 없이 맛있었다. 설령 그렇지 않았더라도 잭은 남의 집에 손님으로 와서 음식에 뭐가 부족하다고 말할 사람이 아니었다. 잭이 다시 말했다. 내가 맛을 느끼지 못하거든. 그는 뇌에 방사선을 쪼여서 미각을 잃어버린 것 같다고 말하면서 어쩌면 약물 치료 탓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입에서 뇌까지 가는 신호가 이제는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아. 다른 친구들은 화기애애하게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잭은 자기 때문에 그들의 저녁 식사까지 망치고 싶지 않아 내게만 나지막이 털어놓았던 것이다. 나는 방사선 치료를 시작하자마자 미각이 사라졌느냐고 물었다. 처음엔 모든 게 양철을 씹는 것 같았어. 지금은 모든 게 옥수수죽 같아. 뭘 먹어도. 정말 양념이 더 필요해? 내가 음식을 먹고 있다는 기분을 느낄 수만 있다면. 나는 자리에서 슬그머니 일어나 핫소스를 찾으러 부엌으로 갔다. 식사를 끝내고 일광욕실로 들어오자 이내 소란스러워졌다. 개가 끊임없이 지저댔고 우리가 떠드는 목소리에 한 구석에 놓인 텔레비전 소리까지 한몫했다. 나는 다른 친구와 얘기를 하다가 잭을 훔쳐보았다. 잭은 멍하니 앞만 보고 있었다. 피곤해? 괜찮아, 재밌어. 그러나 그 후로도 내가 눈길을 던질 때마다 잭은 멍하니 앞만 보고 있었다. 집에 돌아가고 싶어? 조금만 있다가. 그런데 뭔데? 내일 우리 집에 와 줄 수 있겠나? 부탁이 있어. 무슨 일인데? 운동을 못해서 그런지 더 피곤한 것 같아. 내일 나랑 산책해 줄 수 있겠나? 물론이지. 저 교실이었나? 캐싱엄 초등학교 건물 1층의 한 창문을 내가 가리키자 잭이 내게 물었다. 잘 모르겠는데 하지만 저기 같아. 아니면 바로 옆 교실. 내가 비키니를 입은 여자를 그렸다는 게 지금도 믿기지 않아. 왜? 겨우 3학년 때여서? 내가 널 구해줬지. 맞아, 내가 날 구해줬어. 잭의 집에서 지금 서 있는 곳, 즉 학교 앞 인도까지 걸어오는데 10분이 걸렸다. 잭은 무척 느리게 걸었지만 다행히 전날 밤보다는 기운 있어 보였다. 그가 다시 말했다. 그런데 비키니를 입은 여자는 왜 그렸나? 로즈 라 로즈 때문이었을 거야. 로즈 라 로즈는 스트립 댄서였다. 당시 콜럼버스에는 게이티 벌레스크라고 스트립쇼를 하는 곳이 있었다.
콜럼버스에서 발간되던 새 일간지에 게이티는 가끔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작은 광고를 게재했다. 하지만 관찰력 있는 독자라면 그 주에 어떤 스트릿 댄서가 공연을 하는지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관찰력이 뛰어난 독자였다. 광고는 대부분 그 주에 출연하는 스트릿 댄서가 한 손으로 머리카락을 만지고 비스듬히 기대에 서서 음란한 자세를 취한 조그맣고 낡은 사진이 전부였다. 사진 속 스트릿 댄서들이 발가벗는 법은 없었다. 팔과 등을 훤히 드러낸 상의를 입고 요즘 길거리에서 심지어 공항 대합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반바지보다도 훨씬 천을 많이 사용한 하의를 입는 정도였다. 게다가 인수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인지 광고에 소개된 스트릿 댄서는 아름답고 매혹적인 여자로 보이기보다 뭉개진 지문처럼 보일 때도 있었다. 하지만 아무렴 내게 그런 것들은 전혀 상관없었다. 나는 게이티 광고의 극성스러운 팬이었다. 특히 몸매가 뇌세적이던 검은 머리카락의 로즈라 로즈는 나의 우상이었다. 신문 일면, 기사 따위는 관심 밖이었다. 3학년 어느 수업 시간 나는 공책을 펴고 비키니를 입은 여자 사진을 떠올리며 그림을 그렸다. 우선 다리를 그린 후 그 위에 조그만 팬티, 이어서 몸과 목. 그때 짝꿍이었던 잭이 휙 하며 휘파람 비슷한 이상한 소리를 냈다. 제대로 소리를 내지는 못했지만 무슨 뜻인지 금방 눈치챌 수는 있었다. 잭은 연거푸 소리를 냈다. 내가 공책에 뭘 그리는지 알아채고 무언가를 경고한 것이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잭이 다가오고 있는 선생님 쪽으로 고갯짓을 했다. 나는 무슨 뜻인지 즉각 알아채고 비키니 여인의 목 위에 굴뚝을 그렸다.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짙은 연기까지 그려 넣었더니 공책에는 비키니를 입은 커다란 굴뚝이 그려졌다. 선생님께서 내 책상 앞에서 걸음을 멈추더니 그림을 보고는 물었다. 뭘 그리고 있었지? 공장이요. 공장이라고? 선생님은 내 그림을 잠시 내려다보다 곧 걸음을 옮겼다. 캐싱엄 초등학교 앞 우리는 학교 건물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잭이 말했다. 그래, 내가 널 구했어. 내가 그림을 바꿔 그리지 않았다면 선생님이 어떻게 했을까? 나는 잔디밭 건너에 있는 창문 하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다. 틀림없어, 저 교실이야. 잭은 진료실과 병원만 왔다 갔다 하고 집에서도 앉아만 있어서 더 노곤하다고 했다. 그래서 잭은 나와 함께 산책이 하고 싶다고 했다. 적어도 내게 내세운 이유는 그랬다. 그런데 함께 걷는 동안 나는 다른 뭔가를 느꼈다. 잭은 삶의 흔적을 되짚고 있었다. 우리 삶의 자국들을 모퉁이를 만나 방향을 틀 때마다 그는 삶의 전환점을 되짚었다. 영삭이라도 그처럼 생생하게 우리 과거를 보여주지는 못했을 것이다. 따뜻한 봄날 오후 그가 두리번거리며 보고 있는 것은 풍경이 아닌 이야기였다. 내가 중학교 건물을 가리키며 말했다. 2층이었지. 84년에는 LJR을. 나는 그때 정말로 그럴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아. 1960년 케네디와 닉슨이 대통령 유세전을 벌일 당시 우리는 중학교 2학년이었다. 케네디 배지를 단 학생과 닉슨 배지를 단 학생이 간혹 눈에 띄었지만 대부분의 학생은 정치적 관심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나 잭은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내가 아는 한 잭은 결코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아이였고 실제로도 그랬다. 그런데 그해 가을에 그는 뭔가에 씌인 듯 당당히 배지를 달고 다녔다. 닉슨도 케네디도 아닌 자신을 내세운 배지를 말이다. 84년에는 LJR을. L은 루이스를 뜻했다. 그의 본명은 루이스 잭 로스였는데 평소에는 루이스란 이름을 좋아하지 않아 잘 쓰지 않았다. 하지만 정치적 슬로건을 위해서 그 이름을 받아들인 것이다. 내가 잭에게 물었다. 그때 왜 그랬던 거야? 대통령 유세전이 정말 흥미진진했으니까 어떤 아이나 커서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꿈을 심어줬지. 나중에 대통령이 되려면 좀 일찍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다른 아이들이 그 배지에 대해 묻지 않았나? 대부분이 84년이 무슨 뜻이냐고 물었지. 그래서 그 해가 내가 처음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는 해라고 설명해줬지.
그래서 록펠러에게 편지도 받았잖아. 잭이 환히 웃으며 대답했다. 아, 그건 잊고 있었는데. 나는 잊지 않았다. 84년에는 LJR 이라는 배지를 달고 다닐 때쯤 잭은 넬슨 록펠러 뉴욕 주지사에게 편지를 썼다. 잡지에서 록펠러 주지사에 관한 기사를 읽고 텔레비전에서 그를 본 것이 전부였지만 잭은 언젠가 정치에 입문하고 싶다고 편지를 썼다. 그리고 록펠러 주지사는 잭에게 행운을 빈다는 답장을 보내왔다. 내가 말했다. 그 편지가 냉장고 문에 항상 붙어 있었는데 어머니가 거기에 붙여두라고 하셨거든. 잭은 잠시 침묵에 빠졌다. 록펠러의 편지를 받고 2년 후에 세상을 떠난 어머니가 생각났기 때문이리라. 어머니는 우리 집에 오는 사람들에게 그 편지를 보여주고 싶어 하셨어. 나도 기억해. 문양이 도드라지게 새겨진 종이었지. 암청색 문양에 금박까지 입혔고 그때 록펠러가 뉴욕 주지사였던가? 어쨌든 우리 집 냉장고 문에 그가 보낸 편지가 붙어 있었어. 잭은 그때를 생각하니 감회가 새로운 듯했다. 친애하는 잭에게로 시작하던 록펠러의 편지는 잭 어머니의 자랑거리였다. 게리 허월드가 홈런을 쳤던 야구장은 길모퉁이에 있었다. 잭은 그곳에 가보고 싶어 했다. 중학교 때 그곳에서 다른 중학교와 정식 야구 경기가 있었다. 우리 반에 게리 허월드가 타자석에 들어섰다. 곱슬거리는 짙은 금발에 성격이 좋았던 게리를 싫어하는 친구는 없었다. 게리는 상대편 투수를 무섭게 노려보면서 방망이를 휘둘렀다. 방망이에 정확히 맞은 공은 좌익수 쪽으로 날아갔고 좌익수는 공을 잡으려고 뒤로 달렸다. 하지만 공은 중학교 야구장과 고등학교 운동장을 나눈 굵은 철조망 울타리 너머로 떨어졌다. 홈런. 그때까지 우리 가운데 누구도, 아니 우리가 아는 누구도 정식 경기에서 공을 울타리 밖으로 넘겨 홈런을 기록한 적이 없었다. 홈런을 한 번도 기록하지 못한 아이들이란 점에서 우리는 똑같았다. 그런데 게리는 오로지 자신의 힘만으로 정식 경기에서 홈 플레이트를 밟았다. 그 순간부터 게리는 어중이 떠중이 사이에서 홀로 빛나는 별, 그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특별한 존재가 됐다. 야구장에는 아무도 없어 썰렁했다. 내가 잭에게 물었다. 그날 게리가 부러웠나? 물론이지. 나뿐만 아니라 모두 부러워했잖아. 게리 덕분에 즐거웠지만 다들 마음속으로는 그 주인공이 나였으면 했을걸. 우리가 그런 기분을 느낀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하지만 훗날 냉혹한 어른들의 세계에 들어선 다음에는 그런 기분을 더 자주 경험해야 했다. 비즈니스와 야망의 세계에서 누군가 우리보다 앞서가고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을 먼저 이루는 걸 지켜봐야만 했다. 그럴 때마다 속이 쓰렸다. 누구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한 누군가가 남다른 사람으로 우뚝 섰지만 나는 그 모든 걸 우두커니 지켜볼 뿐이었다. 그런 일이 반복해 생길수록 우리는 점점 작아졌다. 내가 잭에게 말했다. 언젠가 게리에게 그때 기분을 물어봤어. 한 회사의 영업 책임자로 일하는 게리를 나는 2, 3년에 한 번씩 만나곤 했다. 뭐라던가? 홈런을 친 후 베이스를 돌 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고 물어봤지. 그런데 게리는 다시는 이런 일을 해낼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더군. 그게 게리지. 게리라면 당연히 그렇게 대답했을 거야. 그래, 게리는 그렇게 말했어. 그리고 덧붙였지. 그때 생각한 것처럼 지금껏 다시는 그런 홈런을 날리지 못했다고. 나는 한 번도 날리지 못했는 걸 뭐. 그런데 홈런을 한 번도 때리지 못한 거랑 홈런을 날리고는 다시는 그렇게 해내지 못하리라고 생각하는 거랑 어느 쪽이 더 나을까? 홈런을 한 번도 때리지 못했다면 언젠가는 나도 홈런을 때릴 수 있겠지 하는 희망을 마지막 날까지 품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한 번도 자신만의 힘으로 밟아보지 못한 홈플레이트 위에 서서 당시에는 아득하게만 보였던 울타리를 둘러보았다. 경기가 있던 오래전 그날처럼 화창한 봄날이었다. 고등학교 운동장을 걷던 그가 문득 내게 물었다. 자네 그 벽돌 본 적 있나? 자네한테 그런 게 있다는 말만 들었지 아직 본 적은 없어. 그럼 이 트랙을 한 바퀴만 돌아볼까? 벽돌을 보여주지.
트랙이 휘어지는 곳에 처진 울타리에 작은 틈새가 있었다. 잭은 그곳으로 빠져나가 고등학교 건물 앞 광장으로 향했다. 전에는 풀만 무성했던 그 광장은 얼마 전에 마을 유산을 보존하자는 모금 운동으로 말끔하게 단장됐다. 야외 광장의 바닥에 깔린 벽돌들에는 그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졸업생들은 기부금을 내고 벽돌에 이름을 새길 수 있었다. 작은 벽돌에 이름을 남기려면 $50, 큰 벽돌에는 그 이상의 기부금이 필요했다. 대체로 벽돌 하나에 한 사람의 이름과 졸업 연도를 새겼다. 간혹 가족의 이름이 모두 새겨진 벽돌도 눈에 띄었다. 잭은 우리를 대표해서 졸업생으로서 할 일을 했다. 그러고는 벽돌이 자리를 차지한 후에야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바로 저기야, 좋은 자리지? 인도에서 아주 가까우니까. 나는 잭의 뒤를 따랐다. 이름이 새겨진 벽돌이 많았지만 그렇지 않은 벽돌도 많았다.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사업이란 뜻이었다. 앞으로 100년 이상 꾸준히 졸업생의 이름이 벽돌에 새겨져 이곳을 채울 것이다. 여기야. 나는 벽돌을 내려다보았다. 개인의 이름도 아니고 가족의 이름도 아닌 암호 같은 문자가 새겨진 유일한 벽돌이었다. A, B, C, D, J. 1965년. 잭이 다시 말했다. 난 멋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 멋진 생각이었어. 우리가 한때 여기에 있었다는 걸 증명해주는 벽돌이야. 발길을 돌려 그의 옛집으로 향하는 길에 잭이 느닷없이 말했다. 제리 호크먼이 우리에게 인사를 건넨 곳이 여기쯤일 거야. 그는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고개를 들고 어딘가를 쳐다볼 때마다 뭔가를 찾아냈다. 잭은 과거를 여행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정하지도 않은 시한에 쫓겨 오랫동안 잊고 있던 즐거운 추억을 발굴하러 나선 고고학자였다. 나는 그와 동행하기에 안성맞춤인 사람이었다. 그가 언급하는 이름이나 사건에 대해 그에게 되물을 필요가 없는 유일한 사람이었으니까. 제리 호크먼도 마찬가지였다. 누군가의 다정한 손짓이 오랫동안 잊히지 않거나 누군가의 작은 친절이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건 드문 일이다. 하지만 잔혹한 행위나 근거 없는 비방은 마음속에 끈질기게 남는다. 그래서 역사를 만들어가는 건 무자비함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정반대의 경우도 있다. 지극히 짧은 순간의 친절이 영원히 메아리치며 잊히지 않는 경우도. 제리 호크먼의 경우가 그랬다. 초등학생이었을 때 우리는 언제나 같이 다녔다. 그런데 어느 날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제리 호크먼을 보았다. 당시 제리 호크먼은 고등학교에서 유명한 운동선수로 동네 유명 인사였다. 우리보다 나이도 많고 우리와는 다른 은하계에 살며 응원의 갈채를 받는데 익숙한 존재였다. 우리는 그가 누군지 잘 알았지만 그는 우리가 누군지 몰랐다. 제리 호크먼이 우리와 같은 길로 다닌다는 건 알았지만 그를 마주친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다. 가슴에 학교 이름의 첫 글자 B가 새겨진 푸른색 재킷을 입은 제리 호크먼이 우리 앞으로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우리는 마치 당시 미국 전역에서 최고의 쿼터백으로 이름을 날리던 조니 유니타스라도 맞닥뜨린 기분이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했을까? 옆으로 비켜서서 그가 쉽게 지나가도록 해야 했을까? 그의 실력에 찬사를 보내며 호들갑을 떨어야 했을까? 사인을 해달라고 매달려야 했을까? 우리는 그와 길에서 마주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기에 그런 순간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생각해 본 적조차 없었다. 우리는 긴장되고 떨려서 입도 뗄 수 없었다. 고개를 숙이고 그의 시선을 피하면서 잘못한 것도 없이 주눅이 들어있는데 제리 호크먼이 우리에게 말을 걸었다. 안녕 꼬마들. 그게 전부였다. 우리가 고개를 들자 미소를 띈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갔다. 두 꼬마를 무시할 건가 아니면 특별하다고 느끼게 해줄 건가. 그에게는 아주 작은 선택이었다. 이제 57살이 된 잭이 그곳에서 그 작은 선택을 추억하고 있었다. 내가 말했다. 제리가 정말 우리에게 그렇게 말했는지 귀를 의심했지. 둘 다 똑같이 들었는지 확인까지 했잖아. 제리가 정말 우리에게 말을 걸었느냐고 말이야. 다음날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은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고 했고 자네에게 둘 중 하나
가령 넬슨 록펠러의 편지와 제리 호크먼의 인사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다면 뭘 선택했겠나? 난 선택할 필요가 없었어. 나는 그 순간이 좋아 쉽게 얘기를 끝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래도 선택을 해야 했다면, 내게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억지를 부렸다면 당연히 제리 호크먼의 인사말을 선택했을 거야.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세상은 그 정도였으니까. 잭이 어릴 적에 살던 집 앞에 도착하자 우리는 잠시 망설였다. 저 집에 사는 사람들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자기 집 주변을 남자 둘이 어슬렁대는 걸 보면 놀라지 않을까? 우리가 무섭게 보일까? 하지만 지금 저 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잖아. 그냥 여기서 보기만 하지. 그 집은 더 낡아 보였다. 하기는 내가 그 집에 처음 들락거린 후로 50년이 넘게 흘렀으니 당연했다. 우리가 막대기 총을 움켜쥐고 적군을 추적해서 저 완만한 비탈을 기어 오른 것이 벌써 50여 년 전의 일이었다. 조용히 몇 분이 흘렀다. 잭이 자기 발끝을 가리키며 말했다. 두 발을 모으기가 힘들 때가 있어. 지금처럼. 햇살이 비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잭이 말했다. 저쪽에 있던 토들 하우스의 음식이 맛있었는데 내가 거길 찾아낸 게 지금 생각해도 믿기지가 않아. 토들 하우스에 가보고 싶어? 우리에게 그곳은 눈을 감고도 갈 수 있는 곳이었다.